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앞서 2부에서는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하고 바로 내일 있을 예정인 4.29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여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수석 대변인을 하기 위해선 성이 김씨여야 하고 가운데 자가 영자여야 한다. 예? 예.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또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우, 김영독. 예. 이게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두 분 이름이 이렇게 끝에 한자만 틀리듯이 좀 잘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김영록 수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 요새 내일 이제 4.29 재보선이잖아요. 힘드셨죠? 뭐 뚜벅이 선거도 하고 많이 걸으셨겠어요? 예, 많이 걸었습니다. 예. 물집 안 생기셨어요? 아마 문재인 대표는 물집이 생겼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 어떻게 해보세요? 내일. 뭐 하루 남았는데요. 예. 초박빙 혼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뭐 상황이 좋으면 네 곳 다 승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 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확률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그렇지만은 광주 포함해서 최소한 두 석은 승리를 해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절박한 심정들로 다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내에서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팽팽한 이 긴장감을 갖고 맨투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도 뚜벅이 유세를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고 예. 우리 전 의원도 골목길을 누비는 뚜벅이 유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성이 결국 민심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죽기로 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글쎄, 아니 전 의원님들이 전체 이 의원분들 전원이 이제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거기에 연고가 없는 의원들이 그렇게 다 나선다고 해서 효과가 그다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직접 다녀보면은 멀리서 온 국회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또 이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성을 생각한다. 예, 땅끝 해난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반갑게 또 하는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김영우 의원한테도 그런 거 똑같은 거 여쭤봤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딴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인천, 서구, 강화을 이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텃밭이라고 하죠. 텃밭이죠. 왜 모두 서울인지.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볼 땐 광주, 서울, 예, 인천, 서구, 강화을 저쪽은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서울이 또 절대로 뺏길 수 없는 지역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 이 지역은 이제 광주는 문재인 대표도 6차례를 갔고 지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1박 2일로 이 강행군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문 대표님 말씀이 6차례 내려와서 올 때마다 달라지는데 마지막에 이번에 1박 2일 일요일 월요일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대세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정말 한 표 한 표가 정말 아쉽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광주 민심은 이제 부패 정권 이 심판론에서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송환종 리스트 8인방이 아무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는데 이 제1야당에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운 선거기는 하지만 개마음 마음으로 업소를 하고 이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뚜껑은 내일 열어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김영록 수석 대변인께서 이제 뭐 성완종 리스트 문제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전략이 조금 너무 성급했다라는 비판, 어떤 야권 지층의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완구 이제 전 총리가 됐죠. 근데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너무나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 여당도 나서서 이완구 전 총리의 해임을 건의했고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결국 자진 사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완구 전 총리가 총리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계속 조금씩 뭐 의혹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야당은 오히려 더 많은 카드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가 너무 성급한 바람에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다 없어졌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친박 비리게이트 이 문제를 선거에 4.29 재보궐선거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제출한 상황에서 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이렇게 빨리 물러나게 된 것은 총리 스스로 자초한 거지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그 해임 건의안 되겠다 우리가 그랬을 때 200건이 넘는 통화가 이를테면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하고 오갔다. 1년간이요. 예.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총리가 별로 가깝지 않았다, 친밀한 사이가 안 했다 하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물증으로서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국민 여론이 이제 총리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사퇴해라. 이게 이제 크게 이렇게 분출이 된 거죠. 야당이 물론 해임 건의안을 선거하게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은 그 4.29 재보궐선거용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한 거고. 그런데 총리가 물러나게 된 계기는 결국은 총리가 말 바꾸기. 결정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전화를 200여 차례 했다는 것이 총리 해임 건의안 그 내일 즈음에 나오면서 사퇴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예. 지금 그리고 아까 대통령 사과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죠? 근데 예. 지금 대통령이 건강이 되게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회복되고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렇죠. 건강 예.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시각에서는 4.29 재보궐선거용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 수습책을 내놔야 되는데 빨리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만은 빨리 쾌유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오자마자 뭔가 전국 수습책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과 한 말씀도 없고 전국 수습책도 지금 4.29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똑같은 거를 여쭤봤거든요. 김영우 수석 대변인께. 똑같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 아닌가요? 국가 기밀 사항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위경련에다가 이런 부분이니까 예? 뭐 그렇게 병세가 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와서 지금 전국 수습책을 못 내고 있는 상황 그 부담감 때문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일부에서 선거용 그걸 선거용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좀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것 같아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김영우 수석 대변인께 여쭤본 거 똑같은 거 여쭤보기로 약속했으니까 여쭤볼게요. 오늘 중앙일보에 혹시 보셨어요?
중앙일보 아직 못 봤습니다. 중앙일보의 이상득 노건평 형님 라인 전직 대통령 수사 안키료 미략 이런 제목 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냐면 이 형님 라인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는 BBK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정권을 인수하는 임비층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미략도 체결됐다. 지금 추부길 전 비서관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격가지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실은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성완종 특별사면 문제가 사실은 객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타기로 새누리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까? 그분이 예. 그분 이야기도 적절하진 않다. 그리고 그 특별사면에 관한 부분을 어떤 해명한 건 아니네요. 예. 예, 근데 어떤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과거 정권 간에 어떤 정권 인수 과정에서 내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추부길 전 비서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지 저는 그 부분도 의심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이 방금 말한 그런 가능성도 내용은 있다. 굉장히 정말 정치적인 그 판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예. 정말 그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할 수 있었다는 내용 같은데 그 부분을 추부길 비서관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생각.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예. 예. 한 가지만 더 딱 여쭤보겠습니다. 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 총리론을 광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정말 진정석으로 호남 총리론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찬성하겠지만은 선거 앞두고 호남 총리론 또, 이야기하고 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당시 초에도 호남 총리론이 잠깐 나왔었어요. 그렇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다가 뭐 호남 민심 붙잡으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쏙 들어가고 호남 총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장관 자리도 제대로 지금 하나 호남에 배려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호남 총리 하면은 우리 그 국민들이랄지 호남 쪽 분들한테 가슴에 닿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알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대권 나가기 위해서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추부길 전 비서관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검증이 필요한 게 예.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내일까지 그죠? 내일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 선거 끝나고 몸살 위경련이나 아니면 인후두염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 제1야당에 우리 국민들이 힘을 좀 강하게 모아줘서 박근혜 정권의 이 부패한 이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시그널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방방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한경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홈플러스 측이 해킹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정보를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4억 원 나온 것이다. 이게 팩트죠, 지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4억 원이라는 게 부당한 이익에 대한 과징금이죠. 예, 일단 홈플러스 측은 두 가지 행위를 했는데요. 예. 하나는 일단 우리가 홈플러스 회원에 일단 가입한 회원들의 정보를 그 1,694만 건을 보험회사에서 팔고 예. 약 84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경품 이벤트를 가장해서 정보를 모은 후에 이 정보를 팔아가지고 148억 원을 받은 행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측 입장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48억 원의 이득을 봤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148억 원을 얻은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아, 그 148억 원을 받았는데 4억 원을 벌금으로 내라. 예? 아. 그렇군요. 보통 이런 경우가 이렇게 벌금이 4억 원 정도 나오는 모양이죠. 예, 일단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한 건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48억 원을 얻고 과징금으로 4억 원 내는 거에 대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변호사님께서는 홈플러스 상대로 60명이 넘는 피해자와 함께 집단 소송 진행 중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 내셨어요? 예,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21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를 제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소장이죠? 예, 일단 홈플러스 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회원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다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서 일단 정신적 손해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4억 원, 과징금 4억 원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억 원과 별도의 소송이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정신적 피해 보상 이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씩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업체가 이렇게 이 정보를 팔아넘긴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죠? 예. 이때도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승소했었나요? 예, 뭐 특정 회사 사건이라 회사 이름은 빼고 말씀을 예. 저도 드리면 그래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 사건이 뭐 거의 200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소비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예. 당시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200만 원 하시지 왜 100만 원 하셨어요? 아, 일단 그 사건에서 예. 일단 그 사건에서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지금 이 홈플러스가 넘긴 개인정보에는 신용정보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신용정보가 더 예민하다고 봐서 저희가 금액을 100만 원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대안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손해배상에서 끝나고 과징금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일단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후적인 방안에 불과한 거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1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벌금을 한 4억 원 정도를 낸다고 한다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윤칙에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사건을 겪었었는데 이때만 해도 국민들 분노했었고 국회에서도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했었고 예. 뭐 정보통신망법도 개정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정도의 행위를 없고 이런 정도만으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좀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경품 행사에서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사건을 맡고 계신 분이죠. 한경수 변호사였고요. 참고로 저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제작진이 공정성을 위해서 홈플러스 홍보팀과 접촉해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만 홈플러스 측은 인터뷰를 대신해서 입장을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플러스 PR팀입니다. 금일 공정위 발표 관련해서 먼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공정위 발표 내용은 당사의 경품 운모 행사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였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당사의 경품 운모 용지에는 제3자 정보 공개에 대한 문구가 있으나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의 경품 행사 알림 문구에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고지가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미 모든 경품 응모 행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런 글을 보내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그래, 왜 그래? 아직도 안 풀립니다. 헛개수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100% 국산 헛개수를 챙겨! 그 다음날 갈증 해소엔 컨디션이 만든 신의 한 수. 컨디션 헛개수. 갈증이 그냥 확 풀리네. 오늘도 챙길까요?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림. 5월 분양기 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예, 지금 8시 32분 33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교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통일로가 도심 쪽으로 박석고개에서 동명여고, 요로 녹번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염천교 사거리 구조 개선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의주로 지하차도가 편도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차로로 번갈아 통행시키고 있는데요.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로는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종로 3가에서 종강역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성산로가 도심 쪽으로 세브란스 병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여파 때문에 연희교차로부터 정차를 빚고 있고요. 양화로와 신촌로 상황을 보면 동교동 3거리에서 아현교차로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강남권 도로들은 대체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테니스 얘기부터 좀 해보죠. 19살짜리 고교생 정현수 선수 말이에요. 예. 세계 랭킹 88위에 올랐다고 그러죠? 예? 예. 이게 테니스에서 100등 안에 든 게 이게 아주 오랜만 아닌가요? 예, 테니스에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100위권에 진입을 한 거죠. 예. 말씀하신 정현 선수 19살 고교생인데요. 예, 한국 테니스의 미래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 세계 남자 테니스협회가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88위를 기록을 해서 100위권 내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 세계 랭킹 100위권 내에 진입한 것은 테니스 역사상 5번째고요. 2008년에 이영택 선수 이후에 7년 만에 성공한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100등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보통 워낙 여러 가지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 세계 정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00위 안에 들어간 것이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테니스에서 세계 랭킹 100위권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 그랜드 슬램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이제 그랜드 슬램 같은 경우에는 1회전에서 탈락만 하더라도 참가만 하게 된다면 1억 원 이상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현 선수가 6월에 열리는 윈블던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또 선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투어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어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더라도 상금이 자동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100위권 내에 진입한다는 것은 이제 프로 선수로서 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해 볼까요? 영국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요. 예.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지소연 선수가 현재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에서 뛰고 있거든요. 예. 이 어제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지소연 선수가 뭐 월드 클래스인데 이 잉글랜드 여자축구 무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올해의 팀 선정에서 미드필더로 뽑혔고요. 또 이 런던 최고의 여자 선수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올해의 선수상까지 이제 3관왕인데 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월에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좋은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신태용 올림픽 감독이 대표팀 코치까지 겸임하게 됐다 그러죠? 예, 이 축구협회가 어제 이 신태용 올림픽팀 감독을 대표팀 코치로 선임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슈틸리케 감독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 감독이 올림픽 팀을 맡기 전에 대표팀 코치로 이 슈틸리케 감독을 보좌했었거든요. 예. 이후 이제 올림픽 팀 감독을 맡게 되니까 슈틸리케 감독이 신청 감독의 이 공백을 절감하고 강력하게 좀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김복준 수사반장이 출발 새 아침에 이 사건을 의뢰합니다. 수사반장의 사건 의뢰. 반장님, 오늘 사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 오늘 사건 키워드는 귀유 장기수 탈주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음악을 들으니까 아침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지금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중앙경찰학교 교수죠. 김복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아까 저도 하도 떨려가지고 뭐 하신다고 하셨는지 잊어먹었어요. 예. 오늘 사건이 뭐라 그러셨죠? 예, 귀휴. 예, 기휴 장기수 탈주 사건. 무기수. 예. 자, 이거 온 국민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 그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1996년도에 그 강도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현재 그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홍승만이라는 사람이 4월 17일 날 그 귀유제도로 4박 5일 일정으로 이제 그 서울 송파구 모친 집에 나왔다가 원래는 4월 21일 날 16시까지 전주교도소로 귀소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도주해서 현재까지 지금 그 추적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요, 이게 무기수라면은 진짜 평생 감옥에 있는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20년 지나면 뭐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무기수 입장에서는 이게 나갈 가능성이 없다. 나 또 잡혀도 도망가서 또 잡혀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왜 귀유를 줬을까요? 근데 이제 귀유제도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반 그 무기수들 같은 경우는 한 20년에서 25년 남짓인데 요번에 홍승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범이 아니에요. 요 직전에 무기징역을 받기 이전에도 강도살인 미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범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길게는 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더 이 수감 생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결혼도 이거 뭐 7, 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오갔던 그 여성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한테 찾아가면서 구원을 했는데 결혼하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아마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이제 수감돼 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단체에서
펜팔 여성을 하나 그 소개를 해줬어요. 한 5, 6년간 펜팔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예.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몇 번 화상면회나 면회를 청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절을 당했고 요번에 귀유를 나와가지고 20일 날 그러니까 이 없어지기 전날 20일 날 형하고 이 홍승만이가 그 경기도 모처에 있는 그 펜팔녀 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청혼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결혼을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가 더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정적이게 되잖아요. 주거가 안정되고 또 이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교화 목적상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명 내지는 가석방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 점을 노렸던 건데 이제 그게 실패하자 이제 귀유를 거부하고 지금 그 도주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 박사님 보실 때에는 이 결혼을 이 청혼이 거절당하는 것과 도망가는 것이 분명 도망간 이유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무기수 이 사람이 강도살인 전과 있죠. 그렇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강도살인 전과로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내연녀를 또 살해해서 시체를 시신을 훼손한 그것 때문에 무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거절당한 여인도 사실은 보호해줘야 되는가? 거절한 여인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아마 경찰 당국에서 제일 이번에 신경 썼던 게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혹시 그 결혼을 요구했다가 거절하면 그 여성 그 펜팔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성을 혹시 살해하거나 어떤 그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 청혼을 거절했는데도 저 위에는 가지 않고 본인만 지금 도주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다행이죠. 지금 이게 부산으로 갔다. 뭐 강원도로 향했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마 21일 날 이제 바로 그 저 송파구에 있는 형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곳은 사실상 이제 수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량리 정도 알아요.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아는 거는 이제 귀유할 때 호남선 타기 위해서 아는 거고 두 가지 정도밖에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울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청량리로 간 것 같습니다. 청량리로 가가지고 동해에 가서 동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4시경에 부산 가는 또 시외버스를 탔고요. 현재 드러난 걸로는 부산에 21시경에 그러니까 23일 날 21시경에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 그 이후로 지금 행적이 끊긴 상태입니다. 부산에 왜 갔을까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있을 때 그 면회로 왔던 사람들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이 낱낱이 보니까 울산에 지인이 한 2명 정도 있고 경북 지역에 한 7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울산이나 경북 지역으로 갈 소지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거제도나 광양, 여수, 팔팔타면 금방 가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혹시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항도 한다. 근데요, 수사 쪽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런 도망자들의 심리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뭐 본인이 이제 절박한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은 어차피 무기수입니다. 어차피 무기수기 때문에 잡혀도 손해 안 난다고 본인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뭐 도주하다가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무기고요. 이제 뭐 일각에서는 혹시 자살하는 거 아니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요? 자살할 사람 같으면 20년을 살질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 쭉 동선을 보면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귀유 나올 때부터 계획을 했다. 저는 이란 이안을 짜고 왔다고 봅니다. 이란은 결혼 승낙을 받아갖고 가명이나 가석방을 노리거나 그랬으면 귀유했겠죠. 승낙을 받았다면 이안은 적어도 7년에서 1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나름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는 2013년도에 이름을 감옥에 있으면서 구태 홍성만에서 홍승만으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성에서 승부로 바꿨어요.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만약에 밖에서 이렇게 검거 활동을 할 때는 홍성만하고 홍승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2013년도에 개명한 거. 그다음에 황급히 일단 서울을 벗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연고가 없는 지역을 이렇게 우회해서 지금 도주하고 있잖아요. 돌아서 이 수사의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또 움직일 때마다 변복을 해요.
옷을 바꿔 입어요. 그리고 CCTV를 의식해가지고 골목길에서 뛰어댕깁니다. 이런 걸 봐서는 이안에 가깝다. 계획적인 어떤 그 도주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이 중요하잖아요. 계획적인 도주라고 해도. 이제 나올 때는 그 영치금 그거 250만 원을 가지고 왔고 이후에 가족한테 50만 원을 더 받았는데요. 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도주 중인데 사실 그 비용은 금방 쓸 겁니다. 그렇죠. 그냥 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300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죠. 또 도주 자금으로 쓴다고 해도 부족할 텐데 그래서 지금 저 수사당국에서 걱정하는 게 제2의 범죄가 발생할까 봐 다른 피해자가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강도나 절도로 추가적으로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이 사람도 얘기죠. 전과가 그 소년범 때는 절도고 그 이후에 강도 살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강도 살인이 재범률이 높은가요? 아무래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가요?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무기수가 탈옥을 하거나 도주를 계획했던 경우는 있었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신창원 항은 좀 오래 잡히긴 잡히더라고요. 예, 신창원이는 좀 오래 있다 잡혔죠. 2년 6개월 걸려가지고 오직하면 신창원이가 하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가지고 그때 경찰관서에 그 인사이동을 시켰다고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인사권자가 신창원이다. 예, 저도 그 현직에서 있었을 때 우리 동네는 진짜 신창원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걱정도 했었으니까요. 예. 근데 그 신창원도 결국 2년 넘게 근데 신창원의 도주 이런 것하고 이번에 뭐라 그러셨죠? 홍승만. 이 사람의 도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귀유를 나왔다가 안 들어간 거고요. 이제 신창원이 같은 경우에 화장실 쇠창살을 2개 자르고 도주해가지고 907일 동안 도망 댕긴 거 아니에요? 공통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창원이가 전주 교도소에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얘기하잖아요. 원래 어떤 학교가 야구를 잘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투수포수하는 것처럼 전주 교도소는 아마 신창원이가 오는 순간부터 탈주에 관한 얘기들이 죄수들 사이에서 많이 돌았을 거예요. 그거는 영향을 심정적으로는 미쳤다고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그 영향을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신창원이 예를 들면 딴 데로 이감해도 거기에서 또 그런 얘기가 돌 거 아닙니까? 그런 신두름은 돌아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창원 같은 경우에도. 근데요. 이렇게 지금 이 홍승만인가요? 이 사람처럼 이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이 또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뭐 이 누구한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고 뭐 이런 거 결국은 강력범죄와 애정의 문제가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그 연쇄살인마라고 얘기하죠. 부녀자 노인네를 한 20명 살해해가지고 토막내서 유기했던 유영철이가 있습니다. 유영철이가 이제 사실상 그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면서 자기 91년도에 결혼했다가 2002년도에 그 교도소 하도 들락거리니까 본처 황모모 씨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영철이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출소해가지고 그때도 유영철이가 마지막으로 나온 데가 전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나옵니다. 이번처럼 전주교도소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03년도 1월경에 전화방을 통해서 그 김모 여인을 알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또 청혼을 했는데 이혼남이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유영철이가. 그때부터 여성에 대한 어떤 그 혐오증이 배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출장 마사지사 또 그 전화방 근무자 그 중에서 그 자기가 청혼했던 거절했던 여성하고 외모가 유사한 사람들 11명을 자기 그 원룸으로 유인해 가지고 살해해서 토막내에서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죠. 글쎄요. 그게 이제 그 신촌 지역에 특히 이제 집중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떠들썩했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치안에 관한 문제인데 현장 치안이 계속 늙어간다 이거예요. 지구대 파출소 경우에는 경찰 10명 중 4명이 50대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요새는
평균 수명이 들어서 50대 가면 늙은 거는 늙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예. 고령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왜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경찰청에서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저도 경찰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파출소라고 보고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국민들이 가장 제일 그럼요. 처음에 찾아가는 곳이 파출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젊은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서 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각 과별로 저 유능한 친구들을 찾고 아무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뽑아들이다 보니까 본서에서 결국은 파출소에 남는 게 나이 많은 경찰관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도 전부 요즘에는 그 킥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 입력하는 것도 더디고 특히 이제 현장에 출동했을 때 격투 같은 게 벌어진다거나 뛰어서 추적을 하려면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확실히 불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요번 기회에 요번에 그 보도 잘 나온 걸로 보입니다. 요번 기회에 좀 고쳐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노련함이라는 게 있겠죠. 노련함이라는 게 있고 경험이라는 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처 같은 거는 물론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신속성이라든지 기동성이나 신속성은 떨어지고 또 이 전자 시스템에 많이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적정선에서 섞어줘야 됩니다. 적정선에서 섞어줘야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모양이죠. 경찰 인력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경찰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인데. 네, 많이 부족해서 박근혜 대통령 좀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요새 뽑았어요. 청년 실업도 적은데. 많이 뽑아서 작년에 한 6천 명, 올해 한 7천 명을 뽑았는데. 근데 제 제자는 왜 떨어졌을까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요즘 그 9급이죠. 순경급들 저 경쟁률이 뭐 30대 1에서 50대 1 사이를 왔다 갔다. 엄청나대요. 여경은 더 훨씬 더 세고요. 여경이 더 세죠. 경찰이 또 체력하고 또 필기하고 이게 또 같이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필기 시험만 잘 봐가지고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얘는 체격은 좋아요. 근데 어쨌든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 CCTV 확보하는 거 이 삼각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찰의 인력 충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나마 2만 명 박근혜 대통령 그 충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6,700명, 올해 한 7,000명 남짓 모집을 해서 지금 저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명태가 또 갑자기 급격히 증가해가지고. 뭐 속된 말로 똔똔이 돼버렸어요. 그게 명태라는 게 공무원 연금개혁하고 또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도 아무래도 물려 있죠. 그래서 그죠. 명태가 많다 보니까 많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통일선상을 달리고 있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숫자는 적지만 우리나라 경찰들의 검거율은 굉장히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 아닌가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8%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치안이 뭐 전 세계적으로는 검거율에서부터 알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거율이 그 정도로 높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나라 경찰이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뭐 과학 수사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체감치 않은 그렇게 좀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적을까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뭐 외국을 몇 군데 댕겨봤지만 외국을 좀 다녀오신 분들은 또 이 체감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잡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찰학교 교수시죠. 김복준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이 바로 4.29 재보선입니다. 4군데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재보선 치를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미니 총선이다. 그리고 전국의 주도권, 내년 총선을 향한 중요한 재보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 듣기도 이제 지겹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 재보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국 주도권, 미니 총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우리나라 정치를 고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 우리나라 정치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